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교수로 있는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레이저 60주년, 레이저가 바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레이저가 세상에 나온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 슬라이드의 왼쪽 상단에 보시는 그러한 로고를 여러 국제학술단체에서 만들어서 올해 내내 많은 그러한 발표 자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UN 교육과학문화기구죠. 이러한 그 유네스코라는 그 UN 산하기구에서 5월 16일을 세계 빛의 날, International Day of Light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제3회째였습니다. 이러한 그 세계 빛의 날을 정한 취지는 세계 만민들에게 광학과 광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자 하는 취지입니다. 즉, 빛을 이용한 학문에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이 있고 또 레이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현대 광학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를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광학을 분류할 만큼 레이저의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세계 빛의 날을 정한 것은 꼭 레이저만이 아니라 모든 광학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세계 만민에게 알리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5월 16일인가? 그 이유는 1960년 5월 16일에 메이먼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레이저를 동작시킨 날입니다. 레이저에 대한 이론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916년, 1917년부터 시작해서 1950년대에 쭉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레이저가 만들어져서 동작한 날은 1960년 5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빛의 날을 정할 때, 이 날로 정하자, 5월 16일로 정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5월 16일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레이저는 루비, 그 보석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펄스 형태로 광파 펄스가 나오는 그러한 레이저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아름다운 예쁜 로고가 있는데 저것이 세계 빛의 날 로고입니다. 가운데는 태양을 상징하고 보편성,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제 햇살 사이사이로 깃발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그 세계 모든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17개의 색깔인데 그 유엔에서 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 세계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모델 목표가 있습니다. 가난을 없애고 성평등을 이루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는 그러한 17개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러한 빛이 또 레이저가 얼마나 이용이 되는가,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이 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것들을 홍보하는 날이 세계 빛의 날입니다. 특히 1960년에 아까 이제 레이저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가 60주년이 되는 해여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면 레이저가 뭔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빛이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이 뭔지는 잘 아는데 그 빛이 뭔가 하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데요. 빛이 뭔지를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자파를 잘 알잖아요. 휴대폰에도 전자파가 사용되고 하는데 빛은 그러한 전자파,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진동하는 패턴이 진행을 하는 그러한 파도입니다. 여기 빨간 선은 그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내고 파란 선은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그 꼭지점을 이으면 이렇게 사인파 형태의 모양이 되고 그것이 오른쪽으로 쭉 진행을 하죠. 이러한 전자파가 진행하는 속력, 빛이 진행하는 속력은 소위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초, 1초에 3억 미터를 가는 그러한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자기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뭐로 나누냐 하면 파장으로 나눕니다. 또는 주파수로 나눕니다.
파장이란 건 뭐냐? 전자파의 패턴에서 그 공간적으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길이가 있죠. 그것을 파장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한 점에서 기다리면서 1초에 그 똑같은 패턴이 몇 번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세면 그것이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장 또는 주파수에 따라서 그 사람 눈이 감지하는 그러한 전자파가 있고 그것을 빛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가시광선이죠. 그런데 꼭 사람 눈이 감지하지 못해도 그러한 그 근처에 파장을 갖는 전자파, 적외선이라든가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뭉뚱그려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은 전자파다라고 1800년대 말에 이론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빛은 이러한 파동이지만 입자의 성질도 가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구슬이 날아가는 것처럼 입자가 날아가는데 그 입자 하나하나의 에너지가 저기 시계 쓴 것처럼 H 곱하기 F로 주어집니다. 입자 그 에너지 덩어리가 날아가는데 그 덩어리 하나의 에너지가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 뭉쳐진 양이 H 곱하기 F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입자 에너지 덩어리다 라고 하면서 그 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에 F라는 주파수를 뜻하는 그러한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파수란 건 파동과 관계되는 것이잖아요. 파동이 내가 한 위치에서 기다릴 때 1초에 몇 번 같은 패턴이 지나가는가 하는 것이 주파수인데 그것을 에너지 덩어리를 이용하는 식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하기 힘든 그러한 식이지만 이것을 과학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현상들이 특히 광전 효과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가정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빛은 저와 같이 전자기파이면서 즉 파동이면서 이러한 입자의 성질도 가진다. 그리고 그 입자 하나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라고 불리는 H 곱하기 주파수 F로 주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을 보통 저렇게 꼬불꼬불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리는데 그것은 빛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입자는 직진을 할 텐데 그 파동성을 갖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꼬불꼬불하게 많이 그립니다. 레이저는 뭐냐 하면은 레이저는 특수한 빛입니다. 어떤 특수성을 갖느냐? 일단 그 파장 또는 주파수가 단일합니다. 또는 색깔이 단일합니다. 보통의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파장 또는 여러 가지 주파수의 그러한 빛이 섞여 있는데 레이저는 한 가지 색깔 또는 한 가지 파장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레이저는 그 세기가 아주 셉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가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빛의 세기는 아주 세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를 많이 쓰는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 놀면 안 됩니다. 또 레이저 쇼를 할 때 그 레이저가 사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 레이저는 빛이 세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는 것을 또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눈은 빛을 모아서 보는 것인데 눈에 렌즈가 있죠. 눈에. 그런데 레이저가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망막이 탈 수도 있고 눈의 렌즈가 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 레이저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홀로그램처럼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주 빛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방향성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거울을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레이저를 거기다가 쏴서 돌아오는 빛을 감지해서 지구하고 달 간의 거리를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그게 왕복하는 그런 시간이 2.5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레이저를 쏘면
그 달에 있는 거울 근처에서는 그 빛이 퍼져서 6.5km 정도로 이렇게 지름으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란 또 거울에서 반사돼서 다시 지구로 오죠. 그 거울은 특수한 거울을 쓰는데 빛을 준 방향으로 반사시키는 그러한 거울입니다. 어쨌거나 레이저니까 그나마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플래시 램프 같은 것을 비췄다, 달에다 비췄다 그러면 달까지 갈 거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죠. 빛이 퍼지니까.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도 발표할 때 많이 쓰는데 레이저 포인터도 빛이 직진하니까 쓰는 것이죠. 별로 퍼지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레이저는 방향성을 갖는다, 덜 퍼진다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레이저의 성질은 일반인들이 대개 다 아시는 건데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맞는 성질, 영어로 coherence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동이 이렇게 다 줄을 맞춰서 그 위상이 다 맞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줄을 맞춰서 파동이 진행을 합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파동이 다 줄을 맞춰서 갑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실제 과학적 이용 또는 응용에서 아주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레이저의 특징,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러한 원리 때문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그림은 1번, 2번이라고 그린 것은 원자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 또 높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데 아까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광자 하나의 에너지 H 곱하기 F가 원자에 있는 전자의 두 에너지 차이와 딱 맞는다라고 하면 저렇게 빛이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즉 광자가 흡수되고 원자에 있는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였다가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죠. 즉 광자가 흡수된 것입니다. 빛이 흡수된 것입니다. 반면에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면서 그 차이를 빛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광자로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발 방출 또는 자연 방출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LED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오객 광고판 이런 것을 대개 LED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OLED라는 그러한 디스플레이 장치들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발 방출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자에 있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면 스스로 떨어지면서 자발 방출을 하면서 빛을 낼 텐데 그렇게 스스로 떨어지기 전에 빛이 지나가면서 얘를 강제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광자가 있고 그 원자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떨어뜨려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새로운 광자가 하나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나오는 광자는 그 지나가던 광자와 쌍둥이입니다.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파장을 가지고 같은 위상을 딱 결 맞는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유도방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복제, 빛이 쌍둥이 복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유도방출이라고 하고 영어로 stimulated emission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번역할 때 자극방출, 스티뮬레이션이 이제 자극을 준다 하는 뜻이니까 자극방출이라고도 합니다만 유도방출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유도방출이라는 개념은 1916년과 1917년에 아인슈타인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성 이론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알고 계시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거 말고도 한 일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에너지 덩어리다. 그리고 그 에너지 덩어리의 식이 H 곱하기 F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이상한 현상, 빛이 광자가 쌍둥이를 복제하는 유도방출이라는 현상도 아인슈타인이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저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이등 매질이 있는데 그 어떤 물질입니다. 그리고 낮은 에너지 상태가 있고 높은 에너지 상태가 있습니다. 보통
상온에서 열평형 상태에서는 낮은 에너지 상태의 원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서 강제로 위로 에너지를 다 올립니다. 그러면 위에 있던 그 원자 또는 전자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를 빛으로 냅니다. 자발 방출을 하고 그것은 사방으로 빛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양쪽에 거울이 있습니다. 우연히 거울 쪽으로 방출된 것이 거울에서 반사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유도 방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에 의해서 쌍둥이를 복제해냅니다. 쌍둥이를 복제했기 때문에 파장도 같고 방향도 같고 딱 결이 맞습니다. 그 일부가 거울 한쪽으로 새 나오는 것, 이것이 레이저의 아웃풋, 레이저 출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레이저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란 여기 보시는 것처럼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유도 방출에 의해서 빛을 증폭시키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원리로 앞에 빛의 모든 특성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한 파장을 가진다. 또 빛이 아주 세다. 쌍둥이를 복제했으니까요. 그리고 방향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처음에 자발 방출되던 빛이 거울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간 것은 다 새 나가버려서 쌍둥이 복제를 못했죠. 거울 쪽으로 간 것만 쌍둥이 복제를 해서 빛이 세졌습니다. 네. 그리고 다 결이 맞는다 하는 그러한 레이저의 특징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만이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빛의 입자성을 주장한 것, 그리고 여러 이론 물리에 대한 공적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인슈타인의 1916년, 1917년 유도 방출이라는 그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한 말, 유명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커버하는 거지만, 상상력은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상상력 또는 창의력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도 좀 모자랐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레이저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유도 방출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는데 레이저라는 개념을 착안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상대성 이론 연구하느라고 바빠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 레이저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만든 것은 그 타운즈라는 사람, 그리고 러시아 학자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원래 레이저 전에 그 빛으로 하기 전에 다른 종류의 전자파인 마이크로웨이브로 비슷한 걸 먼저 했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타운스가 거의 100살을 살고 99세에 작고를 했는데, 타운스가 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인슈타인의 유도 방출이라는 개념만 있으면 레이저는 양쪽에 거울 놓고 계속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도 방출에 의해서 쌍둥이를 복제해내는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왜 생각을 못했느냐, 30여 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왜 생각을 못했느냐 하면, 그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그 당시에 전자공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증폭기나 되먹임,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회로에서는 잘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또 반면에 회로하는 전기공학자, 전자공학자들은 그 양자역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유도 방출이라는 현상이 있는 줄 몰랐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연구 개발을 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하면서 레이저란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소통하고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는 그러한 소통과 또 통섭, 많은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아이디어들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가 어디 이용되느냐? 많은 곳에 이용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광통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집에도 다 집에까지 광섬유가 들어옵니다. 대개 Fiber to the Home이라고 합니다. 집에까지 광섬유, FTTH, Fiber to the Home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초고속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광통신이 유일합니다. 아, 저는 스마트폰으로 통신하는데 여기는 광섬유가 안 붙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는 무선 통신은 광섬유가 붙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그러한 정보를 다 모아서 기지국에서 광섬유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광통신이 또 사용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저 광 케이블이 세계에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사이트에서 정보를 보는 것, 인터넷으로 정보를 보는 것, 이것이 다 이와 같은 그 광통신으로 봅니다.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다 보면 곳곳에 광 케이블이 매설된 곳이다라는 그러한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서 공사를 할 때 광 케이블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이죠. 그와 같이 우리 생활에 이 광통신이 다 들어와 있는데 광통신은 광섬유와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한 통신입니다. 이 반도체 레이저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런 그림처럼 구조도인데요. 한 수백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작은 그러한 화합물 반도체로 만든 그러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레이저를 냅니다. 그 레이저가 사람 눈에 보이는 색깔은 아닌데 이 광섬유를 통해서 전달되면서 이렇게 그 빛이 감소되는 게 아주 작은 그러한 파장입니다. 1550 나노미터 대의 그러한 파장의 그 빛을 내는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합물 반도체를 연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바 있고 또 그 광섬유 자체를 연구한 찰스 가우라는 그러한 분도 노벨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고요. 보통 우리가 소리, 음성 신호를 보내려면 1초에 64,000개의 비트, 1비트란 건 1010 하는 그러한 데이터죠. 우리 목소리를 친구에게 전화로 전송하고 싶다 하면 1초에 64,000개의 비트만 보내면 됩니다. 64kbit per second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그러한 인터넷 라인이 와이파이가 64kbit다 이러면은 그거 쓰겠어요? 안 쓰죠. 사실 오늘의 그러한 사회에서 대부분의 통신은 사람 목소리 통신이 아니라 영상 정보를 받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고 하는 그러한 영상 정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광통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광섬유 한 가닥으로 2.5기가빗 per sec 이런 거 쉽게 보냅니다. 10기가빗 per sec 이런 것도 요새 보내고 심지어 100기가bps도 보냅니다. 기가라는 것은 10의 9승입니다. 10의 6승이 100만이니까 기가라는 것은 10억입니다. 100만 다음에 10배 하면 1000만, 그 다음에 억, 10억이죠. 그러니까 기가라는 건 10의 9승, 억 개를 말하고 10기가라고 하면은 1초에 100만이 10의 6승,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러니까 10기가 하면 1초에 100억 개의 비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사실 한 가닥의 광섬유에 서로 다른 파장의 레이저들을 또 많이 사용하면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광 케이블이란 것은 한 가닥의 광섬유가 아니라 많은 가닥의 광섬유를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 대표적으로 레이저가 쓰이는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많이 있는데요. 또 대표적인 것이 간섭계입니다. 간섭계. 라이고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 하면 201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러한 기술인데 라이고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중력파를 검출했다 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이고는 커다란
그러한 간섭계입니다. 레이저 간섭계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레이저에서 나온 빛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일부는 투과시키고 일부는 반사시키고, 그 녹색으로 표현된 그러한 반거울에서 일부는 투과시키고 일부는 반사시킵니다. 그리고 위로 간 것이 반사돼서 또 오고, 오른쪽으로 간 것이 반사돼서 오고, 걔네들이 합쳐져서 저 삼각형으로 그린 이러한 검출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두 개의 파동이, 빛이 파동이죠. 위에서 반사된 것과 오른쪽에서 반사된 것이 결이 맞아서 들어가면 보강 간섭을 해서 빛이 세지고, 그것이 서로 어긋나면 빛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긋나면 빛이 어두워지느냐? 이것이 파장이 반복되는 간격이니까 파장의 반만큼 어긋나면 어두워집니다. 빛이 저 오른쪽의 거울에서 왕복을 하니까 여기 파장을 람다라고, 그리스 문자 람다라고 표현했는데요. 파장의 4분의 1만큼 이렇게 높이가 달라지면 밝았던 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아래 보시는 그러한 간섭 패턴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그 막이 진동하는 겁니다. 그림 하나는 저 막이 진동하는데 거기 레이저를 쪼여서 간섭 패턴을 찍은 것인데, 그 밝은 무늬에서 그 다음 밝은 무늬 사이의 높이 차이, 또는 어두운 무늬에서 그 다음 어두운 무늬 사이의 높이 차이가 파장의 2분의 1이 됩니다. 반파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레이저를 썼다. 633나노미터 헬륨 네온 레이저를 썼다 하면 파장이 대략 600나노미터니까 저 어두운 무늬에서 그 다음 어두운 무늬까지의 높이 차이가 한 300나노미터 된다 하는 뜻입니다. 즉 아주 미세한 높이 차이를 레이저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이저를 전자장치를 갖다 대서 측정한 게 아닙니다. 비접촉, non-contact 측정입니다. 그리고 비파괴적인 측정입니다. 즉, 잘라봐서 높이를 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괴시키지 않고 재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을 갖는 펄스 레이저를 쓰면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총알이 날아가는 것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갈 때 주위에 이제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니까 그 패턴을 레이저 간섭계로 찍은 예입니다. 이와 같이 초정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그 노벨 물리학상의 반을 차지했고, 이제 다른 두 분은 나머지 반을 4분의 1씩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분, 애쉬퀸 박사가 한 일은 레이저를 가지고 아주 작은 입자를 잡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레이저 집게인데요. 그것이 세포를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서 세포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어떤 조작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기술이 더 발전해서 원자들도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레이저 집게를 만들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두 분, 무르 교수와 도나 스트릭랜드 교수는 노벨상을 받은 그 다음 해인 2019년에 두 분 다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노벨상을 받고 그 다음 해 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인데요. 워낙 바쁘고 강연 요청이 많고 하는데 두 분 다 한국에 따로따로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모로 교수와 스트릭랜드 교수는 사제지간입니다. 스트릭랜드 교수가 그 대학원 학생일 때 했던 연구로 이제 같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또 도나 스트릭랜드 교수는 아주 오랜만에 여성으로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서 유명해진 분입니다. 어쨌거나 이 두 분, 모로 교수와 스트릭랜드 교수가 했던 일은 레이저의 그러한 세기를 더 크게 증폭시키는 겁니다. 레이저가 나오면 그게 이미 큰 세기의 빛이지만 그것을 더 세게 증폭시키는데 워낙 파워가 크니까 증폭기가 타버려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폭시켰냐 하면 레이저를 쭉 길게 약한 빛으로 퍼뜨린 다음에 증폭시키고 다시 모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레이저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미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 있고, fem토초 레이저라고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을 갖는 그런 레이저 펄스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쓰이는 예를 보면 의료용 레이저가 있는데 라식, 라섹 있죠. 우리 그러한 눈에 레이저로 그 수술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이제 굴절 광학계를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빛이 안경 끼지도 않고 이제 잘 보이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레이저로 합니다. 또 그거 말고도 다른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버섯이나 주근깨를 없애는 거, 안면 홍조를 없애는 거,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거, 문신을 지우는 것, 흉터나 점을 없애는 거, 이러한 것들을 뭐 소위 색소 레이저라고 하는 다이 레이저나 이산화탄소 레이저 등을 이용을 해서 합니다. 또 뭐 그러한 레이저가 우리의 어떤 그 특정 부위에 흡수돼서 그 세포만을 터뜨리든가 해서 나쁜 세포를 없애거나 뭐 이러한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레이저는 우리의 그러한 그 생활에 많이 쓰이고 특히 의료용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광섬유에서 나오는 레이저인데 1kW가 넘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광섬유가 아주 작은 가닥인데 거기서 레이저를 만들고 그 세계에서 최초로 광섬유에서 1kW 이상의 레이저를 만든 것이 이제 정윤찬 교수고 지금은 서울대학교에 있지만 저 일을 할 때는 영국의 사우샘프턴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1kW 파워를 넘겼다 하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한 광섬유를 보면 저렇게 유리판에 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데 고출력 레이저, CO2 레이저, 이산화탄소 레이저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어떤 기구물에 금을 긋고 잘라내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칩 위에 뭐 어느 회사가 만들었다라고 글자를 쓰는 거 이런 것들도 레이저로 합니다. 레이저 마킹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새 스마트폰은 다 이런 그 글자판이 없죠. 그냥 화면에서 글자판이 나오지만 전에는 글자판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런 글자를 새기는 것도 레이저로 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반도체에도 이용이 됩니다. 레이저를 길쭉하게 만들어서 저렇게 칼날처럼 만들어서 그 실리콘에 레이저를 쭉 훑고 이제 쪼여주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처음엔 아모포스 실리콘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비정질 실리콘이 있는데 레이저로 그거를 가열을 했다가 다시 온도를 낮춰주면 걔네들이 다시 정렬을 잘 해서 폴리실리콘, 다결정 실리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의 전기적인 특성을 더 좋게 합니다. 저러한 것이 이제 소위 그 얇은 방막 트랜지스터 기술에 이용돼서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에 이용이 됩니다. 또 그 반도체의 칩을 만들고 그것을 잘라내는데도 레이저를 씁니다. 그것을 이제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레이저를 이런 다른 그 다른 회로들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레이저를 아주 잘 조사시켜서 잘 쪼여서 그 잘라내는데 씁니다. 예. 그리고 또 레이저 하면 생각나는 것이 홀로그램입니다. 이 왼쪽의 그림은 그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제 레이저로 만드는 이러한 홀로그램의 선구자인데 그분이 만든 홀로그램의 칼라 홀로그램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것은 동영상을 즉 상을 바꿔줄 수는 없고 정지된 영상을 보여주는데 입체로 보여주죠. 그래서 보는 방향마다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오른쪽은 홀로그램 광학 소자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해입니다. 이러한 홀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레이저가 사용됩니다. 홀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분들은 이제 홀로그램하고 3차원 디스플레이, 3D 디스플레이가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D 디스플레이에 많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홀로그램은 궁극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기술입니다. 보통 이제 홀로그램에 대해서 잘못 아시는데
그 아이돌의 홀로그램 공연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홀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반거울이 있고 밑에서 또는 뭐 위에서 이제 프로젝터로 그 아이돌의 동영상을 쪼여주면 이 반거울에 비쳐서 반사돼서 사람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 아이돌이 저쪽 저 뒤편에 서서 실물 크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뒤에 무대와 겹쳐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기술입니다. 그냥 프로젝터로 2차원 영상을 크게 반사시켜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고요. 정말 홀로그램이란 건 뭐냐 하면 이제 레이저를 써서 만듭니다. 우리가 저 물체에서 나온 빛을 보면 빛의 이제 파동이 저렇게 꼬불꼬불한 어떤 파면을 가지는데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다가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기록하는 모든 방법이 빛이 세기만 기록을 합니다. 즉 저런 파면을 다 기록했다가 다시 재생하려면 위상이라는 것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빛이 이 사인파 진행할 때 그것을 지금 기록하는 방법은 사인파의 크기만을 기록을 합니다. 사인파의 위상까지 기록해야 이것이 얼마나 뒤쳐져 나오느냐 앞서서 가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그램이란 건 그걸 기록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록하느냐? 기록하는 매질은 빛의 세기만을 기록을 하는데 레이저를 가지고 둘로 나눠서 하나는 기준광으로 사용되고 하나는 물체에서 반사된 빛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간섭계의 원리에 의해서 저 매질에서 위치마다 빛의 세기가 달라지는데 그것은 기준광과 물체광의 상대적인 위상 차이에 의해서 보강 간섭을 하거나 상쇄 간섭을 해서 빛이 세지거나 약해집니다. 즉 빛의 세기 패턴을 기록을 하는데 그것은 물체광의 어떠한 위상 정보를 간접적으로 기준광과의 간섭을 이용을 해서 기록을 하고 그것을 재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홀로그램에서 재생된 빛은 파동이 그대로 나와서 정말 물체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3D 디스플레이의 대부분의 방법은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입체감을 느끼는가 하는 그러한 휴먼 팩터를 연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듭니다. 즉 표현하자면은 그런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홀로그램이란 건 빛의 파동 자체를 똑같이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든 말든 관계없이. 그런 의미에서 홀로그램은 궁극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3D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홀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데니스 가버는 이와 같이 그 미래는 예측될 수 없지만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미래를 발명한다는 거죠.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그러한 과학자들이 또 특히 젊은 이러한 똑똑한 그런 젊은 청소년들이 이런 과학에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또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